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자신의 아바타로 불리는 강경 보수파인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선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에 무소속 케네디 후보를 만나는 등 국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의 밀워키에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이제 선출이 됐는데 네네. 세 번째죠. 벌써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죠. 대선 후보로 네네. 선출이 된 게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전당대회 이전까지는요, 그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의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순간 이제 공화당을 대표해서 이제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금 공화민주 양당의 각 당의 전당대회도요, 사실은 대통령 그 선거 방식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예. 그 이 각 후보들한테 투표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됐다 아니다는 이제 각 주별 경선을 거쳐서 이미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에 충분한 대의원단을 확보를 하게 되면 뭐 이제 그때는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게 전당대회 이전까지도 그 앞에 있는 경선 역사들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한 경우들이 후보 간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 조기에 승부가 결정 지어졌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지금 분명히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지만 공식 지위는 아닌 거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전당대회라는 말씀이신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피격 이후에 바로 그렇죠. 다음 날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동안 진행이 되고 보통은 첫날에 이렇게 공식 지명이 되고 마지막 날 딱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 피격 때문일까요? 첫날부터 등장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피격 이후에 뭐 지금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 곳,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끌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되는 게 피격에다 굴하지 않고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피격 당일날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협이라든가 적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전당대회 첫날부터 일정을 모습을 드러내고 일정을 이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관심이 갔던 게 이제 부통령 후보가 누가 네네. 될 것이냐였습니다. 부통령 후보도 이제 어쨌든 지명을 했습니다. 네네.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인데 초선이고 올해 이제 3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역대 최연소 부통령 후보라고 하던데 이 지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부통령 후보 울망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는 1984년생이거든요. 예. 그 젊은 후보를 선출했는데 뭐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고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 바이든 대통령 81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78세거든요. 거의 40살 예,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고령에 차이 대한 나죠?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도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게 거꾸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계속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더더구나 공화당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백인 남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들면 또 마침 지향하는 정책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해온 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낙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이민자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차단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쪽이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다음에 기후 문제, 그다음에 탄소 배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바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미지는 또 보완해 주면서도 충실하게 자기 말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당초에 이 러닝메이트를 이제 지명하기 전에 뭐 여러 관측들 가운데 하나는 이제 본인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더 중도 성향에 가까운 인물을 이제 뽑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과 거의 닮은 성향의 이제 인물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어떤 아무래도 전략일까요? 지금 자신의 정책 자체는 뭐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벤스 상원 의원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공략을 했었지만 2016년에도 이번에도 집중 공략하려고 있는 러스벨트 쪽의 그 출신인 자수성가한 예.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책 성향도 맞고요. 이 전격적으로 지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부통령 후보까지 지명이 되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제 즉각 견제에 나섰는데 그만큼 좀 벤스 의원의 존재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에 좀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적인 그런 공세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통령이 지명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좀 돌리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벤스 자체가 부담이 된다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자신의 약점, 노쇠 문제를 이게 공략할 수 있는 카드로 선택됐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기는 하지만 트럼프 판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결국 그 중산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하게 될 거다.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지금 그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에 했던 것들이 비폭력과 통합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아마 전당대회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이 지명으로 그게 허울뿐이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예, 통합을 강조하지만 결국 한쪽 성향만 지금 그러니까요. 예, 딱 그 지명을 했다라는 이 약점을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공략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피격 직후고 미국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회적인 이 비판에 나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데 네네.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기각되는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국가 기밀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각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네네. 좀 보셨는지요?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했던 건 유무죄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기소한 그 특별 검사 자체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건 뭐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유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사 자체가 신분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지금 판단 결과는 네. 원래 이 특별 검사는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상원의 은지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서로 또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하냐 공화당 지지하냐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인 여러 가지 논쟁 부분에서 개인 비리에 속했던 부분들은 이제 지금 유죄로 판결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은 비교적 폭넓게 면책권을 인정을 하거나 그거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이 총 4건 중에 이제 지난 5월이었죠. 이제 네네. 성추문 입막음 혐의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국가기밀 유출 같은 경우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2건이 남은 건데 이 2건이 2020년 대선 패배를 좀 뒤집으려고 한 혐의에 대한 기소인데 네. 그러면 대선 전에 이와 관련한 판결이 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성추문 관련 입막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피격 사건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지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하면 김이 새버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 패배를 이제 뒤엎으려고 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걸로 공적 그 직위에 있을 때의 직무에 대한 면책 문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아마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보다 대선 이후로 지금 분위기상은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동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도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정책보다는 누가 더 덜 비호감인가를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정책이 실종돼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서로 이 정책들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부각들이 안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피격 사건 이후로 다시 정책 선거로 지금 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자신과 똑 닮은 부통령을 임명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한 가지는 또 제거가 된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 이제 마지막 날 연설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까 이제 통합을 하지 않겠느, 통합 메시지를 내지 네네. 않겠느냐라고 관측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완전히 새로 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네네. 통합을 강조하면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으신지요? 글쎄요, 수사적으로는 이제는 모두 하나로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해야 된다. 막 이런 메시지가 나갈 것 같은데 다시 말해 힘을 모으자라는 쪽에다가 중점이 되는 거지 다른 의견들도 함께 수용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의견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도 이미 나오고 있지만 통합이라기보다는 믿고 따라와 달라는 쪽에 더 메시지가 될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또 하나의 아마 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까 지금 정책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아마 피격 문제가 거의 모든 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독주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들 자체가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땐 통합을 얘기하겠지만 그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내 중심의 통합 그다음에 나의 노선을 믿고 따라와 달라 이런 메시지가 주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통합을 강조하려면 기존에 이 본인이 얘기했던 몇 가지 정책들의 변화를 둬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반이민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통합과 관련인 것들이 반이민 문제, 낙태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보다 그다음에 총기 소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후퇴하게 되면 이게 전통적인 지지층 자체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번 피격으로 완전히 굉장히 크게 본인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한은 아마 그게 양측의 의견들을 동시에 듣는 그런 통합의 목소리는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라가 더 네, 강해지면 네, 네. 강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통합 개념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통합 행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랄까요? 지금 무소속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도 만남을 이어갔거든요. 네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만약에 어쨌든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우호적으로 지지한다거나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사실은 원래 민주당 경선에 참가를 했던 후보이기 때문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지율 변화에 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로버트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이 독립 후보로 이 출마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는 형태가 되고요. 이게 본인의 미래에 아마 정치적 입지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만나기는 하겠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완주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 총격 테러가 어쨌든 지금 뭐 정책이나 이런 모든 네네. 것들보다는 이 총격 테러 하나가 모든 것을 당분간 좀 빨아들일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음모론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이게 뭐 서로 다른 음모론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이게 자작극이다. 아니다. 저쪽에서 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후보들도 굉장히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활용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좀 이 부분이 가져가질 것 같으세요? 네, 뭐 음모론은 사실은 2020년 선거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고요. 이게 더 확대될 거예요. 지금 뭐 SNS 같은 거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일부러 늦게 지금 사살했다. 미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도 예. 이 경호팀에 대해서 적절한 경고가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있고요. 거꾸로 지금 민주당 지지자 측에서는
저거 저렇게 다친 걸로 봐서는 저거 일종의 저거 자체가 기획된 거 아니냐는 얘기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게 미국 정치가 지금 분열돼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상대방이 유리한 상황이라든가 상대방의 인정을 유지하기 싫은 거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오히려 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 선거라는 거하고 지금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주로 된 선거 전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다든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하고 있지 않던 네거티브 선거전을 주로 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무능하다라는 얘기 중심으로 부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건재한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게 TV 토론 때 본인이 제대로 현안 이슈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논리 정연하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나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사회를 그래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 통합이 말뿐만 아니라 양쪽의 의견들을 좀 다 들어보는 쪽으로 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포용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정적까지도 걱정을 해주고 안위를 걱정을 해주고 또 그의 신변을 신경 쓰는 인물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낼 경우 그래가지고 정책 선거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 앞으로 지금 총기 이제 소유 문제들, 예. 그 다음에 과연 이 증오의 정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면 결국 2021년에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제들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물론 뭐 그래도 총기는 필요해 하는 논리가 있겠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미 그 난입 사건 자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나왔잖아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게 정책 위주로 가겠다는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미국 사회 내에서 미국 사회가 너무 미국 민주주의가 병들었다. 너무 분열돼 있다는 각성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또 한번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현재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쉽게 방법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기회 자체도 잡으려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 3개월간은 다른 차분하고 그러니까 꼭 뭐 힘이 있어야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분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인사로서의 합리성, 2020년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한반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할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